해양박물관의 오래된 복도에서 청소부 최배영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배형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대충 청소하고 빨리 나가주세요. 내일 중요한 전시회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전시회 준비가 늦어지면 할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김도윤 학예사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청소 시간이 맞는데. 할아버지, 그냥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됩니다. 저 여기 수석 학예사예요.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힘주어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물관 직원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그러던 중 견학 온 학생 중 누군가 장난스럽게 유물 모형을 굴려 그의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요, 할아버지 빨리 나가주세요. 저희 전심을 봐야 돼요. 해양고등학교 학생 그룹의 인솔자가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 뒤에서는 학생들의 키득거림이 들렸습니다. 청소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람인지도 알아주세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지금 청소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민폐인지 아시죠? 배형은 학생들의 조롱 섞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형을 다시 전시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속에는 묻어둔 상처와 아픔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김도윤 학예사의 말에 배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은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은 키득거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배형은 몸을 돌려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주름진 손에 걸레와 빗자루를 쥐며 그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 중에서 민준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알지 못했지만 저 무시당하는 청소부 할아버지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민주는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텅 빈 해양박물관. 불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최배영은 여느 때처럼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느린 동작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 바다를 누비던 강인한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에 지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배형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자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에서 해양박물관에 견학 갔었어요. 배형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요한 거실 안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즐거웠니? 왜 거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왜요? 배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저 바다가 가까운 곳이 좋아. 바다 냄새가 나는 곳에서 일하는 게 그저 마음이 편해서 그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거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배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해. 할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민주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배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무게감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넌 아직 어리고 너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민준은 그 따뜻한 말에 더욱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배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거기서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게 우리 손자한테 기분이 나빴다면 그만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럼 이번 달까지만 거기서 일하고 그만둘게. 거실 한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고요한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슴속에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배영에게 해양박물관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날과 잃어버린 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바다의 냄새, 파도 소리를 담은 전시물, 그리고 해양구조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모두가 그에게는 지워버리지 못할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전국해양고등학교 잠수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선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전국대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리였지만 민준에게 특히 더 절실한 무대였습니다. 민준은 손에 쥔 잠수 장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옆에는 팀 감독 박훈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꼭 이겨야 해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걱정 말고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너와 상우는 최고의 팀이니까.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굳은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억해. 수중에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파트너와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갑작스럽게 불길한 기운이 경기장에 감돌았습니다. 코트 가장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박 선생님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상우가 방금 급성 폐렴 진단을 받았어. 병원으로 가야 한대. 오늘 경기는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우는 그의 잠수 파트너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맞춰왔던 호흡이 이 경기의 가장 큰 무기였는데 파트너가 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당연히 수정할 수 있죠? 박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은 이미 제출됐고 대회 규정상 경기 시작 전에 명단을 수정할 수 없어.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고. 민주는 멍하니 공허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수를 등록해 두긴 했는데. 누구인데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청소부 할아버지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선수 부족하잖아. 대회 규정상 선수 명단을 채우려고 그냥 넣은 거야. 민준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할아버지요? 이 순간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 스치는 건 불가능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무력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잠수를 그냥 저한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준비한 대회인데.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최배영 할아버지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양박물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이건 그냥 규정 때문에 적어 놓은 거잖아요. 진짜로 경기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민준아. 박훈장 선생님,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박 선생님은 놀란 눈을 뜨고 배형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학생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배형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보다 민준이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는 거죠? 박 선생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와 뛰든 아니면 포기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영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 잠수 좀 해봤다. 그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굳은 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스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랑 좋은 추억 만든다고 생각하죠. 뭐, 할아버지도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알겠다. 같이 해보자꾸나. 경기장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수영장 물소리, 선수들의 짧고 빠른 호흡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최배영 할아버지가 잠수복을 입고 경기장 한쪽으로 걸어 나서는 순간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경기장에 스며들었고 이내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노인 참가자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회 같은 학교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와 함께 경기에 나가는 것은 학교의 망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어떤 학생들은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배형의 손이 조용히 민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민준에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주변의 비웃음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이 경기장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민준과 배형 할아버지의 대결 상대인 두 선수가 천천히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김진호였습니다. 33세의 베테랑으로
수차례 전국대회에서 잠수 종목 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장비를 다루는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김진호의 옆에는 이상민, 25세의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상대를 압도하려는 굳은 결의가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수중 장애물 통과였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자 4명의 선수가 동시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가 경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돌리자 배형이 이미 5m 앞에서 완벽한 자세로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배형의 움직임은 전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부드럽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수중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의 몸은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굽혀지며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김진호와 이상민도 놀란 눈빛으로 배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중 구조물 조립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팀워크가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가 보내는 수신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형의 손동작은 명확하고 정확했으며 수중에서의 의사소통이 완벽했습니다. 민주는 놀랐지만 할아버지를 믿고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물을 다른 팀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조립해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중 탐색 및 구조였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인공 마네킹이 숨겨져 있었고 이를 찾아 안전하게 수면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김진호와 이상민이 먼저 출발했고 민준과 배형도 곧이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어두운 물속에서 방향을 잃어갈 때 할아버지의 손이 그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네킹을 발견했을 때 배형은 구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조롱과 비웃음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을 꺼내들고 이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어 저런 움직임이 가능한 건가? 라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심해압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특수수조에서 깊은 수심의 압력을 버티며 정신을 유지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신력과 경험이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이미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배형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압력이 높아지자 이상민이 먼저 한계를 보였습니다. 김진호는 버텼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준 역시 처음 경험하는 압력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배형은 마치 이런 환경에 수백 번 있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마쳤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민준과 배형 할아버지 팀이 김진호와 이상민 팀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경기장은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바다의 장인을 목격했습니다. 최배형 선수의 기술과 정신력은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회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배형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해양박물관의 청소부였던 그 노인이 이런 실력자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이제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민준의 동료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최배영의 눈앞에는 지금의 경기장이 아닌 오래된 기억 속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창밖에서 갈매기들이 날고 바다의 짠 향이 공기 중에 감돌던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 젊은 최배영은 해양구조대의 제복을 입고 훈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이미 해양구조대 내에서도 최고의 잠수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어린 딸 서연이 해변의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10살의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배형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제가 만든 모래성이에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래성은 아직 서툴렀지만 배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잘 만들었네. 이거 진짜 멋진 성이구나. 다음에는 아빠처럼 잠수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볼 거예요. 배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꿈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크면 아빠보다 더 훌륭한 잠수부가 될 거야. 그날 저녁 배형은 해양구조대 사무실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해양구조대회가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고 그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배형 씨, 자네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됐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최고의 구조대원들이 모이는 자리야. 자네의 실력이라면 우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구조대장 김정훈의 말에 배형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소식에 기뻐 뛰어올랐습니다. 아빠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져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볼게.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배형의 말처럼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우승하면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은 직책과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훈련은 매일 계속되었고 배형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바다에서 훈련하는 아빠 보고 싶어요. 주말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배형은 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간단한 훈련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아빠가 특별히 데려갈게. 하지만 멀리서 구경만 하는 거야, 알았지? 서연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었고 그가 바다에서 하는 일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배형은 서연을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온한 바다였지만 구조대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했습니다. 배형은 수중 구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저기 들어가서 구조 훈련을 할 거야. 너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어. 서연은 해안가 벤치에 앉아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배형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수중에서의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가상의 조난자를 구조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다른 대원들도 그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형은 딸에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딸과 가족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될 거예요. 배형은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아빠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응원할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회 전날이 되었습니다. 배형은 마지막 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학교가 끝난 후 아버지를 만나러 구조대 기지로 왔습니다. 아빠, 내일 대회죠? 꼭 이겨야 해요. 배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동료 구조대원이 다가왔습니다. 배형 씨, 오늘 마지막 야간 훈련이 있습니다. 출항 준비 중이니 곧 나오세요. 배형은 고개를 끄덕인 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마지막 훈련이 있어. 집에 가서 엄마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서연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지만 그녀는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여기서 아빠가 나가는 것만 보고 갈게요. 내일 꼭 이기세요. 배형은 딸의 이마에 키스하고 훈련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딸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해양구조대는 마지막 훈련을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출발 당시만 해도 맑고 잔잔했습니다. 배형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다의 조건이 변했습니다. 일기예보에 없던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며 폭풍이 해안을 덮쳤습니다. 구조대의 훈련 보트는 높은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구조대장 김정우는 즉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있을 때 배형의 눈에 멀리서 표류하는 작은 보트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파도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형체는 분명 작은 보트였고 그 위에는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배형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실루엣은 서연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작은 보트를 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깜짝 놀라움을 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풍에 보트가 통제를 벗어나 바다로 떠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배형은 즉시 구조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구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시야는 악화되었습니다. 구조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귀환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배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수 장비를 갖추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서연이 있는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파도는 그를 계속해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형의 의지는 그 어떤 파도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딸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보트에 도달했을 때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배형은 딸을 향해 손을 뻗었고 서연도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쳤습니다. 보트는 뒤집혔고 서연은 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배형은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그는 바다의 어둠 속에서 서연을 찾기 위해 모든 훈련과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치는 바다는 그의 노력을 비웃듯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배형 자신도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는 구조대의 다른 대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배형을 구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형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그를 강제로 구조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안으로 돌아온 배형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의료진을 밀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탈진 상태에서 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경과 해군, 그리고 주변 지역의 모든 구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계속되었고 수색은 어려워졌습니다. 배형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잠수와 수색에 참여하며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바다를 뒤지며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구조대장 김정훈이 배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일이 국제대회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형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딸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바다 상태로는 수색이 불가능하고 전문 수색팀이 계속 찾고 있으니 일단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대회는 단 하루이고 그동안 수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서연이 원했던 일이라고 딸을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배형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색을 중단하고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딸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꼭 이기세요. 그 순수한 응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배형은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으로 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철저히 딸을 찾겠다는 다짐을 새기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 당일 배형은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목에서 완벽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집중력과 기술은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결국 배형은 압도적인 점수 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오직 서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배형은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동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배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는 서연이 다른 구조팀에게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형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폭풍이 지나간 후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배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딸을 찾는 중요한 시간의 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겠지만 배형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동료가 전한 소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배형은 서연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보고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의 고통도 커졌습니다. 배형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그는 해안가를 따라 하루하루를 보냈고 직접 잠수하여 바다 밑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서연이 바다에 영원히 잠들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배형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다를 사랑하지 않았고 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를 떠났고 금메달과 모든 영광을 뒤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내 미경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배형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배형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해양박물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것만이 딸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 민호의 아들인 민준을 만나게 되었고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모르는 채 함께 살았습니다. 대회장은 아직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과 배형 할아버지의 놀라운 승리에 관중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열기와 환호, 경이로움이 뒤엉킨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잠수 장비를 정리하며 서 있는 배형은 조용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의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박훈장 선생님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로 급히 내려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재킷을 입고 목에는 기자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한나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해양환경 전문 기자로 이번 대회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최한나는 배형 앞에 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경기가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와 배형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배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궁금증과 존경,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배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한나는 마이크를 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기장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놀라운 잠수 실력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양박물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배형은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속에서 흘러나올 그의 목소리가 다시 과거의 자신을 불러낼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관중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삼켰습니다. 배형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해양구조대 소속 잠수부였습니다. 바다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경기장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양구조대였다고요? 최한나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걸고 임무에 임했습니다. 바다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꿈도 희망도 저라는 사람의 전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한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잠수부로서의 경력이 있으셨다면 왜 그것을 포기하신 건가요? 솔직히 최배형이라는 이름이 생소합니다. 그 질문에 배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번져나갔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그날의 슬픔과 고통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배형은 마이크를 꼭 쥔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 오래전 일이네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형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경기장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다는 제 인생이었고 어릴 적부터 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제해양구조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작스러운 폭풍이 왔고 제 딸 서연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배형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캄캄한 바다를 가르던 파도, 서연의 작은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간절한 외침. 딸이 바다에 빠졌는데 저는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하라는 팀장의 요청으로 딸을 찾는 수색 대신 대회에 나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배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전 잠수복을 벗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에 나간 사이에 제 딸은 영원히 사라졌으니까. 배형의 말에 숨 죽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배형은 잠시 마이크에서 시선을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버지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고.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경기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낯선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동자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배형을 꿰뚫듯 바라보았습니다. 배형의 시야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낯익지만 낯선 얼굴.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그 떨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점차 젖어가고 떨리는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저예요. 그 한마디에 배형은 주저앉을 듯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아.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최배형 맞아요? 배형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서연아. 내가 어떻게 널 잊겠니? 난 그날 이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널 찾았단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어렸지만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따뜻했어요. 저를 구하러 오던 손길, 저에게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배형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널 지키지 못했어. 그날 내가 다쳤을 때 대회에 나갔어. 너무너무 바보 같았지. 하지만 그 대회가 우리 삶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사연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부에게 구조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며 바다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것이 어쩌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형은 눈물을 삼키며 서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해요. 우리 둘 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러나는 감동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형과 서연의 재회는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치유할 만큼 뜨거운 감정과 진심이 깃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장은 점차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한 명, 두 명의 박수 소리가 퍼지더니 이내 경기장을 가득 메운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채안나 기자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순간이야. 박훈장 선생님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의 눈에도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도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배형과 서연은 서로를 꼭 안고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형이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구나. 내가 다시 나를 찾아와 줬기 때문이야. 고맙다, 서연아. 서연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제는 함께해요. 사람들의 박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아픔과 이별의 그림자를 떨쳐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이모가 된 서연에게 다가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해양박물관. 따사로운 햇살이 넓은 창을 통해 비치며 전시품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박물관 안은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특별 전시회 바다의 영웅들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 전시관 입구에는 대형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에는 젊은 시절의 최배형의 모습이 당당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양구조대 제복을 입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전시 제목은 잊혀진 바다의 영웅, 최배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배형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해양박물관의 특별 자문위원이자 특별 전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이제 당당히 펴져 있었고 무기력했던 눈빛은 이제 생기와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형은 마지막으로 전시품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에는 그의 30년 경력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그가 참여했던 주요 구조작전들의 기록, 그리고 그가 구해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 모든 것이 최배형이라는 인물의 삶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경연대회에서의 우승과 딸 서연과의 재회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해양고등학교는 할아버지의 실력과 감동적인 사연을 알게 된 후 배형을 특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측에서도 귀중한 인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도윤 학예사는 한때 무시했던 청소부 할아버지에게 특별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했고 이어서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서연은 박물관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로서의 경력을 살려 그녀도 박물관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아버지의 경험이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은 후 그녀의 내면에 있던 공허함은 이제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주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해양구조대를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한쪽에서는 배형의 아들 민호가 전시 기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소원했지만 서연의 등장과 아버지의 변화는 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양탐사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지식과 경험을 회사에 접목시키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 전시관의 중앙에는 미라클 웨이브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배형이 가장 신경 쓴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바다와 구조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그 위험성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배형은 이 공간을 통해 미래의 바다 수호자들을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특별 전시회의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귀빈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군 총장, 해양구조대 대표들, 그리고 배형의 옛 동료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한때 잊혀졌던 영웅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도윤 학예사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실은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자신의 선입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 그는 배형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회사 후 배형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배형은 간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해양구조대원으로서의 삶, 딸을 잃은 아픔, 바다를 떠난 세월, 그리고 손자 민준과 딸 서연을 통해 다시 찾은 바다와의 화해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상실과 회복, 절망과 희망의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깊은 바다라도 포기하지 않고 헤엄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는 것이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바다를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서연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최근 발견한 새로운 해양생물의 학명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베탈라시아 맥시마 BAETALASSIA 맥서머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심해 생물은 서연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인정받은 이 이름은 이제 영원히 바닷속에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학교에서 만든 특별한 잠수복 모형이었습니다. 최신 기술과 할아버지의 경험을 접목시킨 이 디자인은 미래의 해양구조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의 컨셉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디자인으로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아버지께 다가와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오랜 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 탐사와 보존을 위한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개관식을 마친 후 네 사람은 조용히 박물관 뒤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소형 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 배형은 오랜만에 잠수 장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서연과 민준, 민호도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함께 푸른 세계를 유영했습니다. 배형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바닷속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떼가 지나가는 길, 산호초의 비밀 통로,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수중 그림자들까지 수면 위로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배형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바다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다를 잊었던 사나이는 이제 다시 바다를 품에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아들과 화해했으며 손자에게 자신의 지혜를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배형의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항상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고 다시 찾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으며 바다와 맺은 평화로운 화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평온한 대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다를 보존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형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실과 회복의 보편적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바다가 아무리 거칠고 두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평온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63세 이수진은 명동 고급 호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방울 사이로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그룹 르벨르의 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서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파리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시적으로 귀국한 이수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이수진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수진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이수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비에 젖은 채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이 이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은 동전을 구하려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동전 좀 있으세요? 버스비가 없어서요. 이수진은 소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준호입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버스비만 필요한 거니 아니면 다른 것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아빠가 늦게 끝난다고 해서. 이수진은 지갑을 열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빛 팔찌가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딸 지민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니?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의 보물이었는데 제가 5살 때 저한테 주셨어요. 내 엄마 이름이 혹시? 이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한지민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의절했던 딸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신촌 쪽이요. 아빠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피아노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레슨이 있대요. 그래, 배고프지? 우선 뭐라도 먹자. 그리고 내 아빠한테도 연락해보자. 이수진은 망설임 없이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명동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느려 비추었습니다.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닫아버린 과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따뜻한 식당에서 준호는 배고픈 듯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준호를 조용히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후회, 그리고 이제야 찾은 외손자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준호는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묻자 준호는 강민석 아저씨는 새아빠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아빠는 먼 곳에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침묵 속에서 지민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지민이 평범한 음악대학생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수진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처럼 패션의 길을 가길 바랐던 딸이 음악을 선택하고 더구나 가난한 음악가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결국 지민은 가출하듯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세 남짓한 나이에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그러다 이수진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딸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석은 5년 전 교통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이수진의 물음에 민석은 20년 동안 딸을 버린 사람에게 연락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지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준호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지민이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에게 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제라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진은
신촌에 있는 민석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 피아노 하나가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피아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으로 준호를 꼭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에서 지민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작은 전자 피아노를 선물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피아노를 만졌습니다. 민석은 이수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차갑고 냉정했던 그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는 손자를 위해 선물을 사오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솔직히 자신의 형편에 준호를 제대로 뒷바라지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재능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학비든 레슨비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지민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준호에게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잡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진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지민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레슨 없이도 곡을 들으면 바로 따라치며 절대 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이고 자신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집에 피아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내일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가겠다고 했지만 민석도 함께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을 위한 피아노 레슨실을 따로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위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강남 펜트하우스로 민석과 준호가 이사를 했고 집 한쪽에는 민석을 위한 피아노 스튜디오가 마련되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준비한 넓은 방에서 살게 되었고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준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24시간 대기하는 가사 도우미, 그리고 자신만의 방과 욕실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 셰프 출신의 가정부가 차린 아침 식사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에게 학교에 늦을 것이라며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위해 강남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교육이 특화된 학교로 준호의 재능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교 시간, 이수진의 고급 세단이 학교 앞에 멈추자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 재벌가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수진의 차는 눈에 띄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이수진의 손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그렇다고 하자 왜 이제야 전학 왔냐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만났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수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데려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주운 손자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점심시간에 혼자 교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시간, 준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았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민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주운 손자라고 놀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가 다시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소속감의 부재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준호에게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참가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로 참가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준호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쿠르를 준비하며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저녁 준호와 함께 피아노를 연습했고 이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서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이수진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민석의 지도로 준호는 점점 더 복잡한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어머니도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음악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내 피아노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시니?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이수진이 소개해준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엄청 까다로우세요. 한 소절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듦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준호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만으로는 더 이상 준호를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이수진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수진은 파리 패션쇼 준비를 위한 디자인, 스케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안경을 벗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민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에 관해서입니다. 요즘 그 아이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가 2달 후에 있는데 준호를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실력이 좋아요? 네, 김 교수님도 준호의 재능은 보기 드물다고 하셨어요. 특히 음악적 감성이 뛰어나다고요. 민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콩쿠르 준비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사실 준호가 학교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콩쿠르 준비와 병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이수진은 책상에 놓인 캘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홈스쿨링은 어떨까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만요. 그동안 학교 공부는 가정교사를 붙여드릴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과 민석은 준호에게 콩쿠르 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콩쿠르에 나가도 돼요? 물론이지. 내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학교는요?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잠시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단다. 가정교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민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콩쿠르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교사와 함께 일반 과목을 공부한 후 오후에는 김 교수와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석과 함께 연습곡을 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김 교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 타고났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수진은 매일 저녁 준호의 연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단순히 손자의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준호가 연주하는 쇼팽, 리스트, 베토벤의 음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쿠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진의 회사에서 중요한 패션쇼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콩쿠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일정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패션쇼는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5년 만에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고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언론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호의 콩쿠르도 그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지민이 첫 피아노 발표회를 했을 때 그녀는 중요한 해외 미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민은 항상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그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수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패션쇼 일정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해외 게스트들의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변경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준호의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콩쿠르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호에게 콩쿠르 날 자신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복도에서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션쇼가 준호 콩쿠르와 같은 날이에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업계에서의 위치와 이 패션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준호에게는 제가 설명할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하지만 어떻게든 두 곳 다 참석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석은 이수진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준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은 회사 최고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패션쇼 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자신의 인사말과 주요 프레젠테이션을 맨 처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후에 준호의 콩쿠르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행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주요 미디어 취재와 VIP 게스트들의 일정이 모두 오후로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파리와 밀라노에서 오는 바이어들은 오전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이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디자인한 컬렉션 발표는 오전에 하고 다른 라인은 오후에 진행하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회의실을 나온 이수진은 휴대폰으로 준호의 콩쿠르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준호의 차례는 대략 4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패션쇼가 오전 11시에 시작한다면 자신의 컬렉션 발표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콩쿠르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오랜 라이벌이자 업계의 또 다른 거물인 정현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정말 패션쇼 도중에 자리를 비울 생각이야? 정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컬렉션 발표만 마치면 돼. 나머지는 팀이 잘 해낼 거야. 이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현주는 조소를 띠며 웃었습니다. 패션계의 여왕이 손자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쇼를 포기한다니. 놀랍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수진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한 것뿐이야. 그 우선순위가 너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 이 바닥은 냉정해. 잠시라도 주춤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정현주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은근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션업계는 늘 새로운 것을 갈구했고 잠시라도 관심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잊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민석은 옆에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이 들어오자 잠시 연습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콩쿠르 날 할머니가 중요한 패션쇼가 있단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달려갈게. 내가 연주하는 순간에는 꼭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일도 중요하니까요. 이수지는 준호의 어른스러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연주는 꼭 보러 갈 거야.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때 제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었습니다. 콩쿠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이수지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수지는 그때 지민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지민의 첫 피아노 발표회 팸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수지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팸플릿 뒷면에는 지민이 어린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회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서재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해 좀 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오렴. 준호는 이수진이 보고 있던 앨범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준호를 불러 함께 앨범을 보았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지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랑 닮았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은 지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도 피아노를 쳤어요? 그럼. 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 내 엄마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피아노 치는 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 안에 엄마의 재능이 살아있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치 엄마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전 콩쿠르에서 꼭 1등 할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요. 이수진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할게. 그 순간 이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해서라도 준호의 콩쿠르에 전체를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패션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 주세요. 내 컬렉션은 오전 중으로 모두 선보일 수 있도록요. 오후이시면 행사장을 나설 수 있게 해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든 해주세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이수진의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부사장 김태우였습니다. 회장님,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해외 바이어들과 언론사들이 이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변경하면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 씨, 우리 회사가 20년 넘게 업계를 선도해왔어요. 한 번의 일정 변경으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아요. 김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현주 회장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틈을 노려 우리 주요 바이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현주는 20년 넘게 그녀의 라이벌이었고 항상 르벨르 그룹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현주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이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부터 격렬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콩쿠르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준호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였습니다. 기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곡이었지만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갑자기 준호가 연주를 멈추고 좌절한 표정으로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자꾸 실수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준호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다시 시도해보자.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연습해보자. 준호는 다시 같은 부분을 천천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음 한음 정확하게 짚어가며 실수했던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 준호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민석은 준호에게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준호는 이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해요. 준호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실수도 음악의 일부란다.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연주자를 만드는 거야.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음악가의 조언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와 음악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패션쇼 일정 변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의 콩쿠르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석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수진의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수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업계에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민을 잃은 후 준호는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서울예술의전당은 전국에서 모인 어린 피아니스트들과 그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실에서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석의 마지막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은 패션쇼 현장에서 마지막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최신 컬렉션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오가며 이수진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수진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예술의전당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수진, 자리를 비우긴 이르지 않아? 패션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현주가 이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바이어들이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해. 지금 가면 큰 계약을 놓칠 수도 있어. 이수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정보다 30분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준호의 연주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현주. 나에겐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션쇼 현장을 빠져나온 이수진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민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준 시계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을 때 콩쿠르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서둘러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준호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민석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늦으실 줄 알았어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준호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준호는 잠시 관객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줄에서 이수진과 민석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와 민석 아저씨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이수진은 준호의 연주를 들으며 지민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민석도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위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호가 인사를 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준호는 무대 아래 이수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콩쿠르 우승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상식 후 이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패션쇼 현장에서 그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야. 내 연주는 완벽했어.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수진은
업계에서의 지위와 명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준호와 민석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 몇 건이 정현주의 회사로 넘어갔고 언론에서는 이수진이 패션쇼 중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기입니다. 김태우 부사장이 보고했습니다. 정현주가 우리의 주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녀는 르벨르가 더 이상 패션 업계를 선도할 수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수진은 차분하게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짜세요. 이번 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집에서 준호와 민석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르벨르의 새로운 라인으로 하모니를 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션과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 첫 번째 쇼의 음악을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민석도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음악 감독으로서 이수진의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준호의 음악을, 준호는 할머니의 패션을, 민석은 두 사람의 재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수진의 대저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모니 컬렉션 론칭을 기념하는 프라이빗 쇼였습니다. 패션계의 주요 인사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행사장은 르벨르의 최신 디자인으로 꾸며졌고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준호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몸체에는 르벨르의 로고와 함께 작은 음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주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르벨르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생각했기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며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수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패션과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모니는 단순한 옷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할 특별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민석은 음악 감독으로, 준호는 이 컬렉션의 음악적 영감을 준 아티스트로 소개되었습니다.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객석에서는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10살 소년이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연주와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르벨르의 하모니 컬렉션은 음악적 요소를 패션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의상의 패턴은 음표와 선율을 형상화했고 색상은 다양한 음색을 표현했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이 컬렉션의 완벽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정현주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민석과 준호와 함께 무대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에서 여러 매체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이수진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손자를 통해 저도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모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이수진의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수진과 민석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들 제 연주를 좋아해 주셨어요. 당연하지. 이수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연주는 완벽했어.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셋이서? 이수진은 민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의 이해를 교환했습니다. 물론이지, 준호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만족한 표정으로 두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지민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수진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지민아. 늦었지만 엄마가 너의 아들을 잘 돌볼게. 가을바람이 세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 민석, 그리고 준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